지금부터 영화 기생충의 장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생충 보시고 어떤 영화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대부분 이제 기생충이 이 현대 사회의 어떤 극단적인 빈부 차이를 잘 보여준 영화로 알고 있죠, 그죠? 예. 오늘은 그런 기생충의 미장센을 살펴봄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외면적인 의미 아래에 숨겨진 어떤 그 심층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 기생충의 이미지들을 쭉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제 시작될 때 이렇게 반지하 방에 그런 창문이 보이죠. 이 창문을 통해서 바깥에가 자연 외부 환경이 굉장히 잘 보이죠. 동네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기택이 이 집의 주인이고 이 창을 통해서 동네를 구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잡초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쉽게 동네를 볼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또 이렇게 곱둥이도 나오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연과 그렇게 멀지 않은 그리고 이런 대문도 항상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혁이 쉽게 집으로 들어오죠. 예. 그리고 이 집의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 집은 이 옆에 이제 이 거실 겸 주방이고 또 방이 안방과 건너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구조는 이게 지하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과거 그 이렇게 일자로 된 그런 초가상간 같은 집이죠. 초가상간이 일자로 돼서 안방, 건너방, 그리고 부엌 이렇게 3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은 그 조선시대 어떤 민가, 아주 가난한 민가와 그 구조는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조선시대 한옥처럼 이 공간은 직조일체의 공간이죠. 여기서 집에서 가족끼리 일을 하는 그러한 공간이고 또 여기서 이제 생활도 하면서 그러니까 집이 이제 일종의 다목적적인 공간이고 이 마루 또는 거실에서 일도 하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한옥의 어떤 마당 또는 방에 그런 다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기택의 집은 단지 이제 반지하 집으로서 그 가난을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재래식 주택, 전통의 집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집의 어떤 그런 소품들, 물건들을 보게 되면은 하여튼 물건들이 이렇게 옷가지가 걸려 있고 이렇게 찬잔이 있고 그야말로 어떤 질서가 없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배치가 되어 있죠. 이런 것은 이제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질서가 아니라 자연에 있어서의 어떤 혼란, 카오스 같은 그러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뜬금없이 이제 이런
서해의 액자가 있긴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김기택이 어떤 전통에 좀 가까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이제 이게 안방인데 어, 바닥에 누워서 자고, 그러니까 이제 좌식 문화를 가지고 있죠. 좌식 문화. 그것도 이제 전통이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뜨개질이죠. 뜨개질. 그리고 이것은 장롱. 오래된 그런 또 전통적인 그런 잔농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이불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시골집 같은 그런 재래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동시에 또 이 기후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걸 보면은 이곳은 어떤 현대와 전통이 양립하는 그런 공간으로 볼 수가 있죠. 또 역시 이 소품을 볼 때 지금 충숙이 과거에 이렇게 투포환을 던졌던 투포환 선수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굉장히 이제 역동적이고 그런 순간을 역동적인 순간을 딱 포착한 그런 사진이죠. 그에 반면 이것은 이제 박동익 박사장 집의 사진인데 이것은 마치 과거 귀족 그 서구 귀족 집에 걸려져 있는 초상화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정된 마치 시간이 박제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또 반면 이 기택집의 이런 액자, 이 액자는 이제 안본지족이라는 말이 써져 있죠. 그 안본지족은 이제 평화롭게 자신이 분수를 지키면서 만족해가는 그런 일상의 삶, 또 자연과 더불어 가는 삶. 자연이 사실상 그렇게 모든 생명체들은 그냥 자기 본성에 만족해가면서 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기택도 그런 어떤 본성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제 이게 이제 서해라는 것은 어떤 기운 생동한 느낌이 있죠. 동양의 서해라는 것은 직접 사람이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그런 반면 지금 이 네이선 박동익의 이제 영어 이름이 네이선 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이런 걸 볼 때 어떤 서구의 학력이나 서구 영미권의 학력이나 아니면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이런 상을 받은 걸 보면은 뭐 혁신상이죠. 이노베이션 어워드인데 이런 상을 받은 거 보면은 하여튼 이런 IT 쪽에서 이런 최신 첨단의 어떤 기술을 서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글자는 이제 활자죠. 활자는 앞서 본 서해와 다르게 그야말로 그 구텐베르크 혁명으로 처음으로 서구에서 기계적인 대량 생산이 됐던 그런 상품으로 볼 수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서구는 산업화가 되면서 어떤 기계 문명 또 근대 문명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활자는 근대 문명의 시초,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근대 문명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활자는 이제 기계적이라서 굉장히 권위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열적이기도 하죠. 그런 또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박동익의 집은 굉장히 폐쇄적이죠. 이렇게 성곽처럼 이것은 김기택 집이 항상 문이 열려져 있는 그러한 개방성과 또 대조가 되죠. 그리고 이 집을 보게 되면 2층 집인데 직선이 굉장히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직선이.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 집은 근대 서구 건축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 한옥을 굉장히 좁고 어떤 미개한 그러한 주거로 보고 그것을 없애고 서구 건축
서구 건축을 도입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서구 주택이 문화주택이라고 불렸어요. 문화주택. 서구 그래서 일제가 만든 그런 서구 주택을 문화주택이라 했는데 당시 이제 식민지인 한국 사람들이 가장 그 꿈꾸는 꿈의 주택으로 문화주택을 쳤다고 합니다. 반면 이제 이런 문화주택에 대항해서 만든 그러한 이제 주택이 계량 한옥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명동 쪽에 명동을 이제 당시 남촌이라고 했는데 남촌에 대거 지어진 문화주택에 대항해서 북촌에는 계란 한옥이 많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하여튼 문화주택은 그 이후에도 박정희 군사정권에서도 박정희가 고래의 어떤 그 재래식 주택을 다 허물고 문화주택을 지어서 근대화를 하려고 했던 또 아파트를 지어서 근대를 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화주택이라는 것은 그냥 근대의 상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도 보게 되면은 그 근대의 어떤 그런 정연한 질서가 느껴지고 역시 그것도 이제 또 직선이고 그리고 이 공간은 그야말로 외부 접객을 하는 그런 이제 공간이죠. 예. 그리고 이 공간도 이제 그런 인테리어라든지 가구들도 다 이렇게 직선이죠.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선이 강조되어 있죠. 그것은 이제 직선이라는 것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죠. 자연은 이제 곡선적인 것이 많죠. 그래서 재래식 주택인 한옥 역시 그 한옥의 선을 곡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직선이긴 직선인데 이 그 둥근 직선, 휘어져 있는 직선, 자연의 직선이 이런 곡직이죠. 그런 거에 반해서 이 집은 굉장히 직선. 그러니까 이제 직선이고 대칭이고 이런 것은 이제 서구 건축의 어떤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칭에 안정된 그러한 건축물이죠. 예. 그리고 이 집은 또 그런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2층의 사적 공간과 그리고 1층의 공적 공간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정원도 적객 공간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이미지를 보는 것처럼 이 박동익의 그런 집의 문화는 이렇게 사람들만 한국 사람이지 사실상 완벽한 서구 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음식도 이제 외국인 주방장에 와서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완벽한 서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서구 문화를 체화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공간도 그렇죠. 이 공간 속에서의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줌마와 사모님 간의 그런 거리가 있죠, 그렇죠? 거리. 이러한 수직 관계를 또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제 부부도 이 공간 속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가까이 있지만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포커스가 나가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심도를 통해서 분리가 됩니다. 반면 이제 이 김기택 집은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초점이 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타이트한 좁은 숏이 아니라 이 김기택 박동익 집에서는 굉장히 좁은 그런 샷들로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반면 김기택 집은 이게 이런 큰 이제 롱숏이나 이게 풀숏이죠. 큰 숏으로 그냥 크게 편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도 다 이렇게 포커스가 다 맞습니다. 그러한 이제 분리가 되지 않는 전체 하나의 한 덩어리로서의 전체가 있다면은 이것들은 다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근대 문화의
근대라는 것이 일종의 분류의 문화입니다. 분류의 체계. 근대의 체계라는 것이 분류의 체계죠. 모든 것들을 이제 이성적으로 분리하는 그런 체계죠. 반면 이제 이거는 한 덩어리의 이제 그 세계는 어, 자연의 세계를 말한 것이죠. 그리고 자연과 좀 가까운 전통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서 어, 그리고 또 이 심지어 이제 김기택의 가족도 이 박동익의 집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죠? 포커스로 분리가 되고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리고 미묘한 이런 대립을 갖게 되죠. 예. 그 전에는 이제 이 똑같이 파티를 하더라도 김기택 집에서 파티할 때는 굉장히 단란한 분위기였지만은 여기서는 미묘한 그런 대립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박동희의 집은 그 공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에서도 단절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박동익 집의 가장 그런 극단적인 그런 인위적인 공간, 극단적으로 인위적인 곳이죠. 인위적인 것이란 것은 이제 인간의 문화를 말하는 것인데 오로지 이제 문화밖에 없는 공간이죠. 여기는 자연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예. 이제 불빛도 햇볕이 아니라 이런 인공 불빛이고 모든 것들이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명이죠. 그래서 이런 문명에는 마치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의 문명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SF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인간의 문명이 계속 발전하면서 그래서 그 유토피아적인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미래가 아니라 이렇게 어둡고 또 자연이 다 파괴된 그런 그 불행한 그런 디스토피아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공간이 바로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오로지 자연이 없는 그런 인간의 문화만 존재하고 그 문화가 인간을 또 파괴하는 그러한 이제 공간이죠. 그리고 또 이 공간에서는 그 여기서 인간은 마치 현대의 어떤 이성적인 그런 인간이 아니라 거꾸로 정근대의 어떤 주술적인 인간처럼 주술을 믿는 이제는 과거의 어떤 신이나 어떤 자연을 믿는 그런 그 과거의 전통의 사람들과 달리 이 현대인은 이제 도착된 현대인이죠. 그래서 상품, 상품을 하나의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물신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동익을 숭배하고 있죠. 박동익을 왜 숭배하냐면 박동익이 그런 부자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 무신주의의 교주로서 지금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의 이제 이러한 책들 이제 인간의 문화죠. 이 책들은 다 보게 되면은 법에 대한 책입니다. 법학개론 다 형법. 이 근세가 과거에 공무원 시험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 공간의 책은 온통 법률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근대의 어떤 체계, 근대 체계의 기준을 제공해주는 그런 중심이죠. 예. 법을 통해서 사회의 규율, 그리고 사회를 어떤 굉장히 획일적으로 그렇게 만든 그러한 것이 이제 근대 질서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근대 질서의 그 법을 수호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로서 우리 이전에 이제 스토리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레미제라블의 자베르 경감이 있었죠. 예, 자베르 경감이 그런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그런 존재로 나왔다고 하면은 장발장은 인간의 어떤 사랑 또 포용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존재로 나왔죠. 예, 장발장.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그 근대를 또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이 생명,
자연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좀 존재할 수 없는, 자연의 생명이 존재하려면 이제 번식이 돼야 되는데, 예, 이런 상품으로서 번식을 차단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공간은 완벽하게 자연이 없는 그러한 극단적인 그러한 인위적인 문화만 존재하는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 박동익 집과 또 이 김기택 집 이 두 공간으로서 이 기생충의 어떤 세계, 상반된 세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또 이 영화에는 어떤 그 주된 모티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복된 이미지를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는 모티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산수경석이죠. 산수경석은 자연 경치를 이렇게 조작한 그런 상품이죠. 그리고 이제 이 민혁이 가져왔는데 이 민혁이 이것이 재물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함을 통해서 이 기후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산수경석과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산수경석 계속 이 집에 이렇게 그 전시되어 있는데 이 집은 사실상 모든 것들이 생활용품들인데 유일하게 이 집과 생활용품과 이질적인 존재로서 전시품이죠, 전시품. 부자들의 일종의 전시품인데 이 전시품이 또 기후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신의 힘을 주는, 자신감을 주는 일종의 이제 어떤 초자연적인 조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근세가 주술적인 인간으로서 근세가 박동익을 그렇게 숭배한다고 하면은 이 기후는 자신과 이 산수경석을 하나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수경석이 자연을 조작을 했다고 하면은 본인은 또 자신의 본성을 가리고 자기가 대학생으로서 조작을 했죠. 그래서 조작된 인생을 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둘은 일종의 한 몸이죠, 한 몸. 그래서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 이유가 이 돌이 자꾸 자기 몸에 달라붙는다고 또 얘기를 해요. 예, 그죠? 그렇지만 결국은 자신이 믿었던 그런 산수경석에 맞아서 근대가 때린 거죠.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죠.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죠. 살아나서 이제는 이 산수경석을 자연으로 되돌려 줍니다. 그 말은 이제 기후도 이제 위조했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본성을 찾는 그런 이제 삶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또 반복되는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로서 또 모티프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화살, 인디언의 화살이고 인디언의 뭐 그런 모자, 인디언의 모자, 예. 그리고 인디언 티피라는 인디언의 천막, 그러니까 인디언의 이미지입니다. 인디언의 이미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인디언 추장의 어떤 모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일종의 이 집에 유일하게 이 집이라는 것은 2층 집이면 2층 집은 아까 근대의 어떤 건축이죠. 예, 그런 문화. 그리고 근대의 어떤 서구 문화라는 것은 어떤 자연을 지배하는 그런 문화인 반면 여기서 인디언의 문화라는 것은 자연과 하나가 되거나 조화로운 그런 문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집의 어떤 근대 질서를 균열을 내는 침범하는 그 질서를 침범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다송이기도 하고 또 다송이 지교하는 인디언 문화를 말한 것이죠. 다송은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서 거의 유일한 사회화되지 않은 존재, 또 자연에 가까운 존재. 그래서 이 공간을 어지럽히는. 그래서 이제 이 엄마인 영교가 얘를 이제 컵스카웃에 보내려고 하죠. 컵스카웃은 일종의 그런 근대 군사 문화의 어린아이 버전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군사 문화를
경험하게 해서 어떤 규율을 갖게 하는 그런 문화죠. 그런 문화를 통해서 이 다송을 훈육을 시키자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디언의 이미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서 작동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근세가 이 박동익에게 리스펙이라고 얘기를 죽어가면서도 리스펙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렇지만은 박동익은 근세의 냄새를 참아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것을 본 이 김기택은 분노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김기택은 뭐를 상징하냐면은 여기서는 일종의 전통 그리고 또 자연과 가까운 전통 그리고 또 인간과 유대를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공동체적인 사고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상징하고 있죠. 예. 또 인디언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것은 그런 자연과 조화된 그런 인디언의 문화를 또 상징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반면 이 박동익 같은 경우는 그 반대죠. 그러니까 근대 문화 중에서도 이제 서구 문화고 또 자연을 지배하거나 또 자연을 조작하는 그런 문화를 상징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볼 때는 어떤 계층 간의 구별짓기를 하는 그래서 선긋기죠. 그래서 이런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선을 넘는 것인데 지금 냄새가 선을 넘었다고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박동익이 지금 김기택의 칼에 맞아 죽게 되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전통과 자연과 조화된 문화가 즉 이 김기택 속에 살아있는 어떤 인디언 문화가 현재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서구 근대 문화의 균열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칼이라는 것은 뭘까요? 칼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데 칼이 바로 인간이 자연과 처음에 접촉을 하게 되면서 자연을 문화로 만든 그런 최초의 도구예요. 최초. 돌칼이라든지 옛날에 돌도끼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최초의 최초의 도구로서 그걸 통해서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인간 특히 그런 첨단의 그런 문화 또 자연과 단절된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만든 그런 문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것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마치 현대의 어떤 그런 인간의 문화가 자신이 만든 문화에 의해서 파멸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현재 많이 목격을 하고 있죠. 보통 뭐 플라스틱의 역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했던 플라스틱이 이제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경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깝게는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도 이제 인간이 만든 일종의 문화죠. 인간이 편리한 그 건강과 편리를 위해서 만든 그러한 일종의 상품인데 이 상품이 결국 많은 인간을 파괴한 것이죠. 예, 그런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현대 문화에 대한 자기 파괴적인 현대 문화에 대한 자기 파괴적 문화에 대한 경고로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기후는 결국은
마지막에 근본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죠. 그 근본적인 계획이란 것은 일종의 자기 이 본성을 되찾고 자연적인 본성을 되찾아서 일종의 자기로 돌아가는 것, 그런 것이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이 겉으로는 어떤 빈부의 양극화라는 그러한 이제 주제가 드러나지만은 그 밑에 이미지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어떤 심층 의미, 심층 의미로서 심층 의미는 바로 자연과 문화 간의 대립인데, 특히 어떤 이 자연을 이제 지배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문화에 대한 자연의 역습으로서 이야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 인간은 아까 말했던 그런 돌도끼를 가지고 뭔가 문화를 만들기 시작한 이래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이 문화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켰는데, 그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인간 속에 자연이 있다는 것이지. 결국은 우리 속에 자연이 있어서 이 문화가 결국 계속적으로 이 자연을 파괴했을 때 그런 것을 우리 속의 자연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속에 인디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인디언이 언제든지 이러한 그 인디언 문화, 즉 자연과 조화로운 그러한 문화가 사라지는 그러한 현대의 어떤 병폐, 이런 것들을 그냥 묵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는 이야기는 서구가 인디언 문화를 완전히 파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서구가, 특히 미국이 인디언을 사륙하고 인디언의 문화를 파괴했죠. 그렇지만은 그게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물리적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겠지만은 우리 인간의 몸 속에 그런 인디언의 정신, 인디언의 문화,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자아는, 사실은 이제 자아는 크게 프로이드가 얘기했을 때 이드가 있고 또 에고가 있고, 에고가 있고 슈퍼 에고가 있다고 했죠. 예, 슈퍼 에고. 초자죠. 초자. 그래서 자아와 이드. 자아는 그 이드와 초자 사이에 존재하죠. 그래서 그 이드는 자연과 연결되는 것이고, 초자는 이제 문화와 연결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마치 문화적인 인간으로서 항상 문화에 연결돼서 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속에 바로 이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무질서하고 충동적이고 또 이성에 굴하지 않는 그런 이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 그 이드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몸속에 어떤 인디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드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떤 문화의 어떤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죠. 사실 문화라는 것은 결국은 지배 문화가 있는 것이고, 문화는 그냥 인간의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공정하고 또 그야말로 중립적인 문화가 아닙니다. 결국 인간의 문화라는 것은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억압하는, 지배하는 그런 문화예요. 네. 그죠? 그런 문화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화에는 그런 수직구조, 인간관계의 어떤 수평관계가 아니라 어떤 수직구조가 있는 것이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차별,
구별짓기, 구별짓기, 또 억압이라는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억압에 그 억압에 순종하게끔 하는 것이 그런 억압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근대 교육, 근대 교육인 것이죠. 교육을 통해서 훈육을 시키고 어린아이가 어떤 이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충동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군대 문화 같은 그러한 교육을 시킴을 통해 가지고 그 사회의 지배 문화에 순응하는 존재로 만들게 되죠. 예. 그렇지만은 결국 우리 인간은 인간 속에 그런 자연적인 충동이라는 것이 사라지면은 그야말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가 될 수 있겠지만은 다행스럽게 우리 인간 속에는 그런 자연과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연의 일부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문화적인 순용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사회에서 아이나 청소년이 가장 반항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이도 청소년도 여전히 아직까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회화가 덜 됐기 때문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다 마친 성인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은 굉장히 수능적인 인간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사회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그 문화의 어떤 그 지배 문화에 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하죠. 그 경쟁을 할 때 끊임없이 자신 속에 어떤 그런 자연을 억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억압이라는 것은 그런 지배 질서의 어떤 그런 지배자들이 그렇게 억압을 하는 이런 형태는 이제 과거 그 중세 시대라든지 그런 뭐 노예제 시대 때는 가능했지만은 현재는 그렇지 않죠. 현재는 겉으로는 그런 그 그 계층, 지배 계층이 물리적으로 그렇게 억압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물론 이제 갑질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억압을 하진 않고 사실상 우리를 억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억압을 하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쉬고 싶어도 아니면 내가 뭔가 이렇게 쾌락을 또 즐거움을 갖고 또 어떤 그 삶을 또 다른 형태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충동을 든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야 그렇게 해서는 경쟁에서 진다. 그렇게 해서는 지배 질서에 들어갈 수 없다. 계속 그렇게 돼서는 어떤 빈부의 어떤 그 양극화 속에서 그 가난한 사람은 머물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그 일종의 경고를 하게 되죠. 그 누가 경고하냐면 바로 초자아가 경고합니다. 그 초자아는 교육된 사회화된 그러한 자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자신의 초자아가 자신의 이들을 그렇게 억압을 하는 것이죠. 억압을.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은 그야말로 스스로가 자기 억압 체제 속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억압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기후였죠. 기후. 갑자기 안 써지지. 그러니까 기후가 좀 지으면서 기후는 일종의 그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본성보다는 그런 민혁은 이제 일종의 그 사회에서 경쟁 체제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두 가고자 하는 그런 인류대학을 간 것이죠. 그러면서 인류대학을 가게 되면서 일종의 그런 학력 자본을 가게 돼요. 학력 자본을 갖게 되면서 쉽게 지배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배 계층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역시 이제 민혁은 이제 여기에 가까워진 것이고 또 민혁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할아버지가 뭐 육사 출신이고 그때부터 뭐 산수경석들을 수집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집안 자체가 지배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류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반대에 있는 기택
기택, 또 기후. 기후는 기택은 이제 아까 본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자연에 가까운 전통에 가까운 그래서 안분지족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은 지족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기 이드에 충실한 것이죠. 이드에 충실하지만 기후는 사회화가 확실하게 됐죠. 사회화가 돼서 이 기후의 어떤 사고방식은 이 사회의 경쟁 체계 속에서 내가 획일적인 목표를 갖고 그 획일적인 목표라는 것이 바로 부죠, 부. 예, 재물, 부를 쌓는 것. 이런 목표를 추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분지족이 아니라 그야말로 획일적인 목표.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위조해서 또 다해와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이 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갖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 기후는 스스로가 자신을 억압을 하죠. 예. 자신을 억압을 하고 그리고 그 억압을 하는 그러한 어떤 억압을 하면서 이 경쟁 체제에서 내가 이기려면은 사실 아무런 그런 도구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이 민혁 같은 경우는 집안 자체가 부자기 때문에 집안이 이제 조력자가 될 수 있어도 이제 기후 같은 경우는 집안이 못 살기 때문에 기택이 그 조력자가 못 되는 것이죠. 혼자서 이제 일종의 그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기후가 그 의존하는 것이 바로 산수경석이었죠. 산수경석. 그러니까 산수경석을 마치 주술적인 그러한 초자연적인 존재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수경석이 있으면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마치 과거에 전통시대 때 그 이런 신을 믿게 되면은 아니면은 이제 자연신을 믿게 되면은 토테미즘 같은 거죠. 자연신을 믿게 되면은 이 사회를 내가 지배할 수 있고 그런 그 토템을 내가 장악한 사람이 사회를 지배한다. 뭐 이러한 그런 주술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후는 그러니까 일종의 현대이지만은 그런 도착적인 또 인간이고 또 기후보다 더 심한 인간이 바로 근세죠. 근세는 그야말로 그런 경쟁 체제, 그 근대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경쟁 체구, 억압 체제 속에서 이 근세는 심지어 이 경쟁의 최고봉에 있는 그런 부자, 이 부자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도착적인 인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억압하는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사실은 근세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실제로는 하나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 선사한 그러한 존엄한 인간이고 그 속에 굉장히 그냥 자연적인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성이란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느 이러한 근대 체계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또 물론 이 근대 체계는 끊임없이 구별짓고 어떤 물질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존엄적인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그런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자체의 본성에서 오는 것이죠. 그 본성에서 인간의 존엄이 있는데 그러한 존엄한 인간의 특성을 선사받은 그 근세와 기후는 그러한 자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특성, 자연의 본성을 버려버리고 자신이 의존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인간이 만든 그 물질에 의존한 것이죠. 그래서 박동익을 숭배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 민혁이 가져온 또 재물을 준다는 산수경석을
의존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보석 같은 그러한 선물을 차버리고 바깥에서 주는 바깥에서 주어진 그러한 어떤 그 질서, 그 질서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억압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근세이고 기운데 불행의 근세는 그걸로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신의 억압을 하면서 죽게 되는 것이고 기운은 다행스럽게 이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어떤 재생을 한 것이죠. 죽음 후 재생을 하면서 다시 태어난 것이죠. 다시 태어난 새로 태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자기가 의존했던 그런 어떤 이 근대의 어떤 인위적인 상품인 선수경석을 버리고 다시 자신 본성을 되찾는 그 본성이라는 것은 인간 고유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또 애착이라든지 그리고 서로를 어떤 돌봐주는 이러한 가족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면에서 단지 어떤 그 현대 사회의 겉으로 드러나는 빈부의 대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리 인간 인류가 만들어 놓은 어떤 자연과 문화의 대립이죠. 그 대립에서 현대로 올수록 그런 인간이 스스로가 만든 문화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어떤 경고하는 어떤 기후의 어떤 죽고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경고 이제 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지금 현재 이런 현실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 현실을 우리가 다시 단절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을 이 영화는 또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의미는 이런 심층 의미죠. 심층 의미 자연과 문화 간의 대립 인류가 지금까지 쭉 가져왔던 이러한 심층 구조 이거는 이제 인간의 내부에서도 아까 그랬다 그랬죠. 어떤 인간 내부에서도 개인의 측면에서도 이드와 초자 간의 대립이 되는 것이죠. 항상 그 사이에 있는 인간의 어떤 그 조건이죠. 삶의 조건 그러한 조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것이 그 작가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의도가 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닐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지만은 그것은 또 이 기생충이라는 것은 그 작가로부터 독립해가지고 그 자체로 우리에게 하나의 이미지로서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이 영화가 독자적으로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작가로부터 독립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게 된다고 하면은 바로 이런 것이 되지 않나. 이런 어떤 그런 인간 문화의 어떤 심층에 존재하는 그러한 자연과 문화의 대립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그 미장센 기생충의 미장센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영화가 하나의 기호로서 우리에게 있는 그 자체로 전달하는 의미. 그러니까 만약 기호로 볼 때 기표가 가지고 있는 기의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또 이 기생충의 기표를 또 다른 형태의 기의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기호라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거든요. 자의적이란 말은 이제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원래 어떤 근본적인 그러한 출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 어디서부터 딱 붙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고양이 하면은 고양이란 말이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말이 아니라 한마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단어죠. 왜냐면 이제 서양에서는 캣이라고 하고 또 중국에서는 묘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어떤 동질성이 없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그런 것을 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하나의 기호로 봤을 때 그 기호가 전달하는 의미를 각자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해석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아니고 지금 본 것처럼 그 이미지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 통해서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달하는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의미를 찾는 것이죠. 예. 그렇게 봤을 때 물론 그 해석의 나름이지만은 그 해석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객관성 또 과학적인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